42페이지 생물과 환경입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생태계라는 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가장 작은 값은 하나하나의 개체입니다. 세진이 하나의 개체인가요? 네. 선생님 하나의 개체인가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은 종인가? 네. 정말 별로지만 같은 종이 맞아요. 네? 그죠? 자, 우리 사람이라는 각각들의 개체가 있고 사람이라는 종들이 이런 개체가 모이면 집단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개체의 집단,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건물에 사람만 있나? 아니요. 뭐가 있어? 원래. 뭐 벌레들이 있겠죠. 뭐 개미의 개체군이라든지 혹은 바퀴벌레의 개체군이라든지 나방의 개체군 이런 것들 많겠죠, 그지? 뭐 거미의 개체군 이런 거 괜찮지? 이런 개체군들이 모이면은 군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군집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하나의 생태 환경,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야. 여기서 틀리면 생략하겠습니다. 좌측에 종이라는 게 있다. species, 종. 생물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값이죠.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아래쪽에는 생물적 요인이라는 게 나온다. 생물적 요인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분해자. 생산자부터 할까요? 생산자부터 할게. 생산자는 보셔, 유기물을 만드는 친구를 생산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합성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광합성 하면 뭐가 만들어져? 광합성은 포도당. 오, 그죠.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하는 것이다. 예시는 뭐 있으면 좋겠나? 예시요? 네. 식물. 뭐 식물, 여러 가지 식물들 많죠? 그런 친구들 얘기를 하면 좋겠다. 자, 생산자가 있다면 소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소비하는 개체.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얻을 수 없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식이라는 관계 있죠? 먹이 활동을 한다 라고 보면 돼. 우리 사람은 그러면 소비자입니까? 네. Yes.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태 환경에 따라서 이 소비자가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최종 소비자도 뭐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최종 소비자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지? 뭐 아예 자연 생태에 나가면은 뭐 사자한테도 먹히고 호랑이한테도 먹히고 뭐 치타한테도 먹히고 매한테도 먹힐 수도 있고, 그지? 하지만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최종 소비자 괜찮지? 그 다음은요, 분해자가 있어. 뭘 분해하는 거냐? 생산자 소비자를 분해시켜요. 뭐? 사체라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죽으면 썩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다시 자연 생태로 돌려보내는 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분해자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생물들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 가지 균류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예시로 나올 수 있냐? 잘 봐야 돼. 중요하다. 네. 버섯도 해당이 돼요. 버섯이 해당이 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고급 단어가 있다. 독립영양생물 있습니다. 독립영양생물. 광합성하는 친구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생산자가 독립영양생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비자, 그 아래쪽에 내용 나와 있어요. 종속영양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얻는, 영양분을 얻는 행위를 하는 것을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 우리가 이 생태 환경을 볼 때
이렇게 생물적인 요인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비생물적 요인 또 되게 많다, 다양하더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물, 혹은 토양이라든지 공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생명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생물적 요인의 예시 뭐 등등 더 많겠지,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3페이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서로 간의 관계가 나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 첫 번째,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행위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할 거야. 거꾸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생물적 요인들끼리의 값을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에 대한 예시 한번 볼까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에게 끼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비? 비? 비. 비가 내렸어. 그래서 식물이 자라요. 좋습니다. 식물이 자란다. 괜찮아요. 수분이라는 물이라는 값이 생명체에게 영향을 주게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반작용.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은 식물이 광합성을 냈어. 그럼 어떻게 돼? 산소가 나오니까 공기 조성이 달라졌다. 이런 거 괜찮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건 뭐 있어? 서로 먹어요? 그렇죠. 피식과 포식에 대한 관계라든지 혹은 뭐 분해자가 분해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보시면 된다. 예시들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되게 지치는데. 첫 번째,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빛에서도 빛의 세기에 따른 값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먼저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양엽과 음엽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무라는 게 이렇게 막 있으면은 위쪽에 있는 친구랑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을 보면은 누가 더 두꺼워야 되게? 아래? 왜? 받쳐줘야 되니까. 나뭇잎이 나무를 받치고 있어?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위에? 왜 위쪽에 있어야 되지? 아래가 더 단단해질 것 같은데. 아래가 단단해. 아니에요, 위에요. 왜 위쪽에 있어야 돼? 떨어질 때 진짜 닮아요. 얘가 통증을 느껴?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 네? 달라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생각하려고 말한 거긴 한데 이유가 있어요? 아, 위에요. 광합성 받으니까 더 잘 자라서.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뭐 잘 컨닝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원한 사고방식은 그런 거였어. 알겠지? 그 외쪽으로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다 오답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위쪽이 잎이 두꺼워야 돼요. 우리가 식물의 잎에 뭐가 있어? 엽록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잎을 단면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 교재에 잘 실려 있지만은 두꺼운 곳이 있고 이 세포들이 띄엄띄엄 있는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빽빽한 곳을 우리가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죠. 띄엄띄엄 있는 곳을 우리가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포 안에 전부 다 엽록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죠? 햇빛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광합성 많이 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어온 양옆 쪽에서는 울타리 조직이 어떻다? 두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거꾸로 그러면은 아래쪽 음옆에서는 울타리 조직이 어떻다? 얇게 나타납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자, 빛의 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업그레이드 문제가 있다. 좌측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프가 나와요. 이게 지금 Y축을 보시면은 CO2의 흡수와 방출에 대한 CO2의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광합성량 이렇게 나오고 X축은 빛의 세기라고 나와 있네.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킬로 럭스, LX 럭스입니다. 이 값인데 이 빛의 세기를 계속 세게 하면은 광합성 계속 잘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CO2가 0에서부터 아래쪽은 CO2의 방출이 많은 것이고요. 이것보다 Y축이 플러스인 값은 CO2의 흡수가 많은 것이야. 그럼 이때 0인 지점을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한 요 정도 용어가 있고 당연히 지금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양엽은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광포화점이 높아요. 근데 음엽은 광합성을 많이 못하니까 광포화점이 낮습니다. 요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빛의 파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빛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가시광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게 있죠. 붉은색 계열이 에너지가 어때? 낮아요. 파장이 어때? 길어요. 파란색 계열 쪽이 에너지가 어때? 높아요. 파장이 어때? 짧아요. 너 왜 대답 잘했어? 오, 훌륭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조류들 있죠. 새들 말고 우리가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이 각각들의 영역에 따라서 분포하는 값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붉은색은 에너지가 낮죠. 그러면은 물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 계열을 쓰는 친구들은 얕은 곳에 존재하게 되고 되게 이 블루 쪽에 가까운 계열을 쓰는 친구들은 더 깊은 데 분포하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레드 계열 쪽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녹조류야. 그래서 녹조 현상 알죠? 녹조 현상을 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조류는 이렇게 있고 더 깊은 곳에서는 홍조류를 요거 써야 되는데 색깔 까꾸로 된 것 같긴 한데 홍조류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다. 다시 적색광은 얕은 데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황색광이 좀 더 깊은 곳에, 블루 계열이 좀 더 깊은 곳에, 청색광이 더 깊은 곳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과거에는 각각들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는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녹조류의 예시, 갈조류의 예시, 홍조류의 예시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혹시 학교에서 이거 진도 나갔나요? 했어, 예시를? 기억이 안 나요. 자, 녹조류의 예시는요 8회 정도 보시면 됩니다. 8회. 갈조류의 예시는요 미역, 다시마 정도 보시면 되고요. 홍조류의 예시는 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알겠죠? 김 붉은색 맞아? 아니요. 맞아요. 에? 김 붉은색입니다. 아, 김을 학교에서 김 나오지? 네. 미친 사람처럼 볼 수 있는데 김을 딱 잡아가지고 빛에 이렇게 딱 비춰봐봐. 막혀요. 안 막혀. 네? 그러니까 해보라고. 해봐. 진짜로 해봐. 홍조류라는 게 지금 너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지? 아니에요. 붉은색 띠입니다. 이게 김을 잡아서 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은 되게 얇은 층들이 붉은색으로 빛나 보여. 그렇게 보입니다. 김망고. 그래서 친구들이 야 뭐해 하면 홍조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미역 갈색 맞아? 네.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미역도 이렇게 쭉 미역국 처먹다가 뭐해? 갈조류. 알겠죠? 그리고 매생이. 예. 매생이가 뭐죠? 매생이가 매생이지 매생이가 뭐냐는 게 무슨 질문일까? 매생이가 예시로 나왔는데요. 매생이가 제가 아는 그 매생이에요. 예. 흐구르구랑 그두 개.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일조량입니다. 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줄지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근데 이것은 꽃을 틔우냐 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햇빛을 오랫동안 받아야지만 꽃을 틔우는 식물을 우리가 장일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부터가 길장, 날일자잖아요. 그죠? 해가, 해일자. 해가 길어야 꽃을 틔우는 식물이라는 것이고 그 반대가 좀 단일식물입니다. 해가 짧아야지만 꽃을 틔우는 식물이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표기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해, 달 뭐 이렇게 있을 때 장일식물 같으면은 그러면은 해가 떠 있는 값이 일정치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일식물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짧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뭐 하겠다? 꽃을 틔우겠다. 예시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장일식물 예시가 뭐가 있을까? 해바라기. 아니에요? 해바라기. 시금치. 보면은 봄철 식물 생각하시면 좋아요. 봄철. 봄철 식물. 뭐 시금치가 제일 많이 나오고 보리 이런 거. 보리가 근데 봄은 아니긴 한데 시금치는 봄. 그죠? 단일 식물을 선생님이 기준으로 삼기는 합니다. 왜냐면 단일 식물은 가을철에 피는 것들 생각하시면 좋아. 가을철에 어떤 꽃들 생각납니까? 은행은 열매인데 예. 가을에 꽃이 펴요. 은행은 거시식물이니까 꽃을 안 틔우겠죠. 장미? 장미? 그러니까 가을에 꽃이 펴요? 장미는 장미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가을철 하면은 코스모스 아나요? 코스모스 가을에 피죠. 네. 그 다음에 튤립. 선생님 오늘 있다가 왔는데 어제부터 그 지역에 있다 왔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지역에 있다 왔거든요. 마산에 가면은 경상남도 마산이라는 곳에 가면은 가을철마다 국화 축제를 합니다. 국화도 가을철 식물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독구마리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 자주 나옵니다.
체크를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빛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간다. 빛이라는 거 생명체입니까? 생명체 아닙니까? 아니. 비생물이잖아, 그지? 비생물적 요인이 지금 생명체한테 영향 줬어, 안 줬어? 줬어요. 줬죠. 이거 뭐야? 양력. 작용이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 뭐 양엽음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됐다고. 비생물이 생물에게 작용. 자, 빛의 파장에 따라서 조류가 살아가는 구역이 달라지는 거야. 네. 이게 뭐야? 작용이겠죠. 빛의 파장에 따라서 비생물이 생물에게 빛을 얼마나 줄지에 따라서 식물이 꽃을 틔우냐 마냐가 결정된다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그럼 뭡니까? 작용. 작용? 아, 다 작용. 예. 아, 다 작용. 그 반작용. 자, 일단 작용 알겠죠? 빛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게 됐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화 학원을 그냥 끊었어. 뭐 어떻게 잘 다? 걔 뭐 하고 살아? 그래요? 응. 모르겠어요. 과자만도 나왔던데요? 그래? 네. 공부를 접었나? 그다음 온도 좀 볼게요. 식물 보시면은 온도에 따라서 뭐 단풍, 낙엽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물은 잘 안 나오고요. 동물 볼게요. 변온이라는 게 뭡니까? 따뜻한 거? 온도가 변한다는 거야. 예시가 뭐 양서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일 것 같아요. 뭐 어류도 괜찮고. 뭔 말인고? 개구리가 따뜻한 데 살아야 돼? 차가운 데 살아야 돼? 따뜻한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 온도에 맞게끔 얘가 체온이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네. 우리는 아닙니다. 너가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20도가 됐어. 너 체온도 20도가 되나? 아니요? 바깥 온도가 40도 됐어요. 대구 갔어. 그럼 너 체온이 40도가 돼?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원하죠. 하지만 개구리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그러지가 않다는 거야. 이 친구들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대로 온도가 바뀌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온 동물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되는 것이 뭐 항온 동물. 방금 얘기했던 우리 사람, 포유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있어. 여우. 북극 여우가 있고요. 온대 여우가 있고, 사막 여우가 있고요. 그지? 보시면은 어때? 북극 여우는 꽤 귀여워요. 사막 여우는요, 이렇게 생겼어. 그죠? 뭐에 대한 값이냐니까? 말단부에 대한 차이입니다. 사막 여우는 몸통이 작아요. 북극 여우는요, 몸통이 커요. 사막 여우는요, 귀라든지 꼬리라든지 말단 부위가 큽니다. 북극 여우는요, 귀나 꼬리가 작아요. 왜? 왜죠? 어떤 환경에 맞췄습니까? 온도에 맞췄죠. 이게 추운 데서 사는 친구는 왜 이래야 될까? 따뜻해야 되니까 어. 털이 많아야 돼요. 그럼 얘는 털이 적어? 걔는 선생님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말단부에 대한 차이라고 얘기했죠. 말단
내가 언제 털 얘기했습니까? 말단부가 꼬리랑 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끝부분. 말단이라는 거 몰라? 끝부분. 네. 북극 성향을 우리가 더위랑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원인이 뭔지 알고 있나? 귀. 넌 귀 때문에 더위랑 추위를 느껴? 너가 따뜻한 물 들어가면은 뭐 귀 때문에 따뜻한 걸 아는 거야? 뜨거운 거 만질 때 귀 만지지 않아요? 만지면 안 뜨거워요? 그럼 차가운 거 만질 때는 내가 찬물 냉탕 들어갔어. 그럼 귀 때문에 아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약간 목귀구나. 예? 태원? 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태원 유지? 우리가 다시 얘기해 볼게. 우리가 덥거나 춥거나 하는 이런 온도에 대한 감각은 누구 때문에 알 수 있을까? 감각.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감각? 잠시만요. 온도? 그러니까 온도를 뭐 때문에 느낄 수 있냐고. 공기. 정확합니다. 공기 때문이야. 너 이유 모르고 그냥 뱉은 거죠? 아니에요. 그럼 얘기해봐. 왜? 공기가 뜨겁고 차가우니까. 그게 뭔 상관인데? 네? 공기가 뜨겁고 차가우니까. 공기로 온도가 표현돼요. 그럼 넌 아니다. 말을 맙시다. 자, 공기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추위나 뭐 뜨거운 거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요인이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러면은 진공 상태에서는 우리가 못 느껴요. 그래서 우주에 나가게 되면은 우주의 평균 온도가 3켈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추위를 느끼기 힘들 겁니다. 느끼지 못할 것이야. 공기라는 입자가 우리의 피부랑 상호작용을 해버리는 거죠. 공기가 우리 피부랑 열 에너지를 주고받는 행위 때문에 나타나는 게 우리가 춥거나 뜨겁거나 하는 행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주 됐어요.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이해가 말해요? 지난주에 했던 것도 그냥 기억이 안 나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에너지는 항상 고에서 저로 흐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게 에너지가 높은 거야. 차가운 게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내가 공기가 뜨거워. 공기의 온도가 높아요. 그럼 내가 뭘 느껴? 뜨겁다고 느끼지. 왜? 공기가 나에게 에너지를 전달해 버리니까. 반대로 바깥 공기가 차갑대요. 그럼 난 추위를 느껴. 왜? 내가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공기에게 뺏긴다고. 그러니까 공기가 이것을 좌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막 여우가 말단부가 크다라는 것은 공기랑 맞닿을 수 있는 면적이 넓겠다라는 말입니다. 왜죠? 사막은 덥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열을 많이 빼앗겨 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열을 많이 빼앗겨 주려고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럼 거꾸로 북극 여우는 말단부가 작아. 왜? 북극은요 춥단 말이야. 그럼 난 열 에너지를 뺏기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단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교재는 뭐 항온동물이 아니고 정온동물이라고 적어놨네. 자, 그 다음에 계절형이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몸의 형태라든지 색상이 달라진다. 이게 호랑나비가 대표적 예시입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는 것들이 다 지금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나? 작용이겠죠. 왜? 온도라는 것 때문에 생명체들이 어떻게 바뀔까가 결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작용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식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시다.
식물 같은 경우에 봅시다. 물이 적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친구가 있어. 누가 떠오릅니까? 선인장. 선인장 좋아요. 자, 선인장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어? 가시가 많아요. 그죠? 왜 가시가 많죠?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식물들에서는 잎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잎을 보기 힘들어. 선인장 꽃 틔우는 식물이 맞는데, 꽃을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있고, 막 이렇게 막 넓게 퍼져 있으면은 수분을 잘 빼앗겨 버려. 그지?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데서는 나는 물을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인장 가운데는 저수 조직이라는 것이 발달을 해요.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야. 자, 이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선인장 키워봤나? 키워봤어? 지금도 키우고 있나? 어떻게, 뭐, 죽었어? 선인장 죽이기 힘든데? 왜 죽었어? 말라서 죽었어? 더더욱이 힘든 일인데, 그거는? 아니, 썩어서 죽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방치를 해놓으면은, 맞잖아. 선인장이 말라 죽으려면은 정말 많이 방치를 해야 되거든? 꽤 오랫동안 방치를 했나 보다. 선인장, 선생님은 썩여서 죽였거든? 왜 그러냐면은,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계속 흙을 파가지고, 이게 좀 옮겨야겠다 해서 이렇게 싱크대 근처에다가 옮겼더니만 얘가 안쪽이 썩었더라고. 저수 조직이 물이 고여가지고 썩어버린 뭐 그런 형태인데, 나중에 선인장 뭐 가를 일이 있다면 한번 갈라보세요. 그 안쪽에 저수 조직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물이 많은 지역에서 사는 친구들도 존재하죠. 어떤 게 있어? 불의 옥잠. 불의 옥잠이라든지 뭐 연이라든지 연꽃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물이 많은 지역에서 사는데 잎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잎을 봤을 때 우리가 기공이라는 게 존재하죠. 공기가 드나드는 이런 게 존재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물에 좀 잠겨 있으니까 기공이 많아야 돼요.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파충류 이런 친구들을 보시면 좋아요. 파충류는 비늘 이런 거에 존재하지. 비늘이 존재하니까 물이 증발하고 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있다. 수분 뺏기는 거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곤충 같은 경우에 키틴질이 발달합니다. 키틴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야? 새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 왜? 맛없어요. 대하구이 이런 거 안 좋아해? 네. 세상에. 게 좋아합니까? 아니요. 왜? 해산물 싫어해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제일 이해하기 좋은 것은 새우 껍질 보면 좋습니다. 그게 키틴질이야. 뭐 게도 마찬가지고 키틴입니다. 곤충도 우리가 뭐 메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바깥쪽이 단단하죠. 이런 것들 키틴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분을 잘 안 뺏길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이야. 45페이지 보겠습니다. 나 이거 왜 공기화 생물, 이런 등신 같은 놈. 나 잘못 해놨네, 그죠? 4번, 5번 똑같이 해놨는데 공기화 생물 따로 봅시다. 예시들 보시면 돼요. 고산지대에 사는, 고산지대가 뭐야? 높은 곳, 그치? 정말로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공기가, 산소가 많아, 적어? 적어요. 적죠, 그치? 적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적혈구 수가 많아요. 왜?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산소 운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가 많다,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광합성 생명체가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공기 조성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아래쪽 보시면요. 5번 쪽에 보시면은 토양과에서 또 얘기가 있는데 뭐 지렁이가 이렇게 막 먹고 다니잖아. 막 땅 파고 다니잖아. 그러면은 공기가 뭐 잘 드나들 수 있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미생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예시들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랑 누구에 대한 값인지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상호작용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 정말 상식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8페이지 갈게요. 여기는 세진이만 해당이 되는 파트입니다. 생태계 평형이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먹이 관계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첫 번째는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어. 사슬이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이어져 있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막 이어져 있는 거, 이게 사슬입니다. 얘 뭘 얘기를 하고 싶냐니까 먹이에 대한 관계가 단편적인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생산자 중에서 뭐 아무런 풀이 있다고 합시다. 풀을 토끼가 먹어요. 토끼를 누가 먹을까? 뱀이 먹는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뱀을 독수리가 먹는다고 해봅시다. 자, 끝이야.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것을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먹이 그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사슬이 정말 많이 얽혀 있는 형태를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있을 수 있죠. 나무라는 것은 생산자에 해당이 된다. 그죠? 자, 우리가 요거 생산자인데 이 생산자를 이용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새가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무엇이요? 나비라든지 뭐 이렇게 뭐 나비가 낳은 뭐 이렇게 뭐 벌레, 이거 뭐라고 해? 애벌레. 뭔 벌레지? 뭐 나비 종류에 따라 다를 텐데 이런 뭐 잎을 먹고 사는 이런 벌레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보니 그래, 송충이랑 다람쥐랑 토끼.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산자에서 이용을 합니다. 먹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1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생산자를 그대로 쓰는 것들을 1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비라든지 뭐 송충이라든지 다람쥐, 토끼를 먹는 친구들이 존재하겠지. 지금 예시가 거미, 진해, 도마뱀 이런 거 있네. 거미가 누구 먹어? 거미가 나비, 또 송충이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해가 뭘 먹어? 벌레. 교재에 있는 걸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진해가 뭐 송충이 정도 먹네요. 도마뱀이 뭐 먹어? 송충이. 끝인가? 자, 지금 1차 소비자를 이용을 했죠. 그럼 이 친구들이 2차 소비자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참새, 뱀.
참새가 뭘 먹어? 거미, 또 송충이, 송충이, 또 진해, 진해, 또 있어? 도마뱀, 도마뱀 또 먹어? 자, 그러면은 참새가 몇 차? 3차, 자, 그런데 조심해 하셔야 돼. 2차 소비자이면서 3차 소비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참새가 2차 소비자를 먹으니까 3차 소비자인 거 당연히 맞아. 그런데 송충이도 먹어버리죠. 송충이와 참새 간의 관계에서는 얘가 몇 차? 2차라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지? 뱀이 뭘 먹어? 도마뱀 먹네요. 쥐도 먹고 토끼도 먹어. 도마뱀 먹고 쥐도 먹고 토끼도 먹어요. 그럼 뱀도 마찬가지. 도마뱀을 먹으니까 3차 소비자에 해당이 되는데 다람쥐랑 토끼를 먹는 것은 2차 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소비자이자 3차 소비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매라든지 쪽제비라든지 자 이런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얘네들을 먹는 친구들이 없죠. 이 생태 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최종 소비자가 되겠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종 소비자이자 여기서도 단계를 따져주시면은 뭐 다람쥐, 토끼 이런 것도 먹는다면 2차 소비자이자 뭐 또 3차 소비자이자 4차 뭐 최종 소비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먹이 그물이다. 왼쪽에 빠져 있는 내용 좀 볼게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우리가 종이 지금 먹이 그물이 훨씬 많단 말이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먹이 그물이 복잡한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다. 먹이 그물에서 주의점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방금 얘기했는 겁니다. 이게 뭐 2차 소비자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3차 소비자가 아니고 이 때에 따라서 2차가 되기도 하면서 3차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너지의 흐름 볼게요. 이거 좀 중요해.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누구에서 받았었습니까? 태양, 세진 너무 훌륭해요. 태양에서 받았습니다. 태양에서 받아서 누가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배웠는 내용상으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겠어? 영양제, 광합성, 네? 생산자, 네, 생산자요. 생산자가 그러면은 광합성을 이제 하면서 에너지를 바꿔버린다고. 빛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화학 에너지로 바꿔버리죠. 그지? 그러면서 내가 또 세포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깥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러고 이 생산자를 누가 먹을 것이야? 1차 소비자가 먹겠다. 그러면은 물질을 선생님 파란색으로 할게요. 물질과 에너지가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겠죠.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있겠죠. 물질도 있는 거야. 그것을 1차 소비자가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갈 수 있나? 안 되죠. 왜? 생산자가 세포 호흡했다고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1차 소비자 또한 세포 호흡을 하니까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근데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먹을 것 아니냐고. 그럼 에너지랑 물질이 또 이동을 하게 된다. 2차 소비자도 세포 호흡 하겠죠.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모두 다 분해자에게 물질과 에너지가 또다시 전달이 가능하겠죠. 근데 분해자도 뭐해? 세포 호흡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야.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라고 한단 말이지.
오케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값이 어떻게 돼? 그쵸.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값은 줄어든다. 왜? 고스란히 다 전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형광펜 칠해 놓은 것이고요. 49페이지 넘어오시면은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태 피라미드다. 여기에 있어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개체수, 그 다음이 생물량, 그 다음이 에너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 모두 다 피라미드 구조를 가져야 돼 라는 겁니다. 피라미드가 아래쪽이 제일 많고 위쪽으로 갈수록 적어지게 되죠.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는 거야. 개체수 또한 그러면은 누가 제일 많아야 돼? 최하위 영양 단계가 제일 많아야 된다고. 그게 누굽니까? 네. 배운 대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생산자가 제일 많아야 돼. 그 다음으로 많아야 되는 게 그러면 뭐 1차 소비자가 될 것이고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뭐 최종 소비자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개체수가 이렇게 돼야 돼. 생물량이라는 거 보시면은 지금 선생님 교재는 생체량이라고 나와 있죠. 단위를 보시면 그램 퍼 제곱미터, 그지? 그램 퍼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다고. 그램이 뭐에 대한 값이야? 그램이 뭐에 대한 값이냐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기체? 그럼 모르는 그램 몰라? 몇? 예. 면적당 질량에 대한 값이죠. 면적당 질량인데 요것은 당연히 개체수랑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질량이 많아질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곰을 생각해 보면은 곰 질량이 큰 거 맞아. 근데 우리가 같은 동일 면적에서 바라보면은 곰의 개체수가 굉장히 적겠죠. 몇 마리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전체의 질량을 따졌을 때는 상위 영양 단계, 곰이라는 것은 되게 적은 생체량, 생물량을 가진다 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 에너지가 아까 전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낮아진다 라고 했어. 그것은 내가 세포호흡을 해서 밖으로 보내지는 값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전달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 아래쪽에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잘 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 맞는데 에너지 효율은 높아져요. 효율은 높아진다. 자,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전 단계 분의 현 단계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자료 플러스에 나와 있는 값을 봅시다. 생산자는 조금 뛰어넘으시고 아니다. 그 위쪽에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고 싶다. 그럼 1차 소비자 전이 뭐야? 생산자. 생산자 분의 내가 지금 현재 단계죠.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요구하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라미드 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280분의 26.8이라는 거야. 이거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라는 값을 보면은 그러면 전 단계가 1차고 현 단계가 2차니까 1차분의 2차를 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게 26.8분의 뭐 1.2 이런 값이 나오죠. 그지? 자, 이렇게 해봤을 때 뭐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도 그럼 1.2분의 0.1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 에너지 퍼센테이지 값은 점점 커지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나? 뭐 간혹 가다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여기를 따릅니다. 자, 아래쪽에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생태계라는 것은 평형을 기본적으로 지킵니다. 잠깐 깨질 수가 있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깨질 수가 있는데 계속 회복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눈신토끼와 스라소니라는 값이 있죠. 눈신토끼랑 스라소니는 피식과 포식에 대한 관계다. 누가 피식자일까요? 토끼가 피식자고 먹는 친구 스라소니가 포식자겠죠. 그럼 개체수가 누가 더 적어야 돼? 그치, 먹는 애가 개체수가 더 적어야 돼. 근데 얘가 얘를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야. 그럼 역전이 될 수가 있겠죠. 언제 한번 포식자의 값이 너무 많아져. 그럼 봐봐, 포식자가 너무 많아지면요 얘네들끼리 먹이 경쟁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먹을 건 없는데 먹이 경쟁을 많이 해버린다고. 그럼 갑자기 많이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뭐해? 스라소니가 먹을 게 많아져가지고 또 개체수가 증가해버려요. 그럼 뭐해? 또 생존 경쟁하면서 얘가 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뭐야? 눈신토끼가 다시 많아져요. 회복돼야 안 돼. 이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많은 것은 맞는데 여기 한 번씩 거꾸로 왔다 갔다 하죠. 평형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올게요. 자, 뭐 뿔사슴과 늑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뭐 격리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뭐 입과 이출이 없이 격리가 되었다. 이런 건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생태계 평형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 요거 아까 전에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런 거 좀 얘기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 생태인 것 같아? 왼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 여기서 만약에 들쥐라는 것을 없애버리자고, 양쪽 다 들쥐를 없애버리면은 좌측에서는 멸종하는 생명체가 있나요? 들쥐를 제외하고? 없을 거야. 왜냐니까 대체제가 존재합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보면은 들쥐가 없어지면 쪽제비랑 늑대 둘 다 먹을 게 사라져요. 그래서 세 개의 종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의 수는 다양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좋다라고 정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돼? 그 아래쪽에 내용 정말 많이 나옵니다. 생태계 평형 조절에 대해서 나온다. 이 생태 피라미드의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봐봐. 당연하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게. 자, 생산자 1차, 2차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보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1차 소비자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봐봐. 생산자는 어떻게 되게? 줄어들게 되겠죠. 왜? 나를 먹는 애가 너무 많아졌어. 그럼 당연히 나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생산자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 그치? 내가 먹을 게 많아졌어. 그러면은 2차 소비자의 값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봐봐.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먹을 게 어떻게 됐어? 줄어들어서. 나를 먹는 놈이 어떻게 됐어? 많아졌어요. 내가 살기가 어때?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다시 줄어들어.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왔을 때, 줄어들었을 때
생산자 입장에서는 나를 먹는 애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좀 다시 살기 좋아지는 형태가 될 것이야. 그지?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시 내가 먹는 애가 줄어들게 됐어요. 그럼 뭐야? 다시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뭐야? 평형이 맞춰지죠. 이것을 외워야 하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로 자주 등장해. 이렇게 피라미드가 계속해서 조절되고 유지가 되는 원리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런 생태계 평형 파괴의 원인이 있어. 자, 파괴의 원인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 자연재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나? 산사태, 태풍, 뭐 쓰나미 이런 것들 있죠. 뭐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뭐 산이 무너지고, 그죠? 뭐 흙이 떠내려가고 나무가 떠내려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아래쪽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없어진다라는 내용 중에서 서식지 파괴 있습니다. 방금 상우랑 얘기를 한 건데, 서식지 단편화라고 해서 생태 환경을 이렇게 뭐 철도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걸 막 만들면서 이 생태계를 단편화를 시키는 거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서식지가 이렇게 존재할 때 토막토막을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가 힘든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종이 많이 감소하게 돼요. 그게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숲을 뭐 파괴한다. 뭐 숲을 파괴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뭐 나무 목재를 필요로 해서 이제 없애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댐을 건설하는 것 또한 사실은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지 개발도 있는데, 경작지 개발이 왜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작지를 개발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다 똑같은 종을 심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보성이야. 그러면은 녹차라는 것만 쭉 나열을 해버린다고.